주말에는 처음 왔어요. 처음처럼님, 아, 그랬군요. 주말에도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샤론비타님, 농어촌 민박을 하려면 지역은 어디가 좋을까요? 사실은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좋겠죠. 어디일까요? 당연히 수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외곽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 왜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까지는 내비게이션으로 찾으면서 충분히 갈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남해, 여수, 좋은 거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당연하죠. 근데, 나름대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안 가져요. 그래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강원도를 많이 가는 편인데요. 어쨌든, 이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물리적 거리의 어떤, 편안하게 생각하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1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갔을 때 맥시멈 2시간 정도 요 근자에는 위치할 수 있는 물건들이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확실히 남해라든지 이렇게 남쪽에 경상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도 수도권이나 수도권 사람들이 이용하는 반경에 있는 그 물건지들보다는 확실히 금액을 적게 받아야 돼요. 심지어 아침 조식이라든지 석식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지 않으면 안 가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또 챙겨줘야 되는 이런 열악한 여건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에 농어촌 민박을 한다면, 물론 지방이 그러면 완전 남쪽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남쪽에 있는 수요가 오긴 하지만 수익률 자체는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자, 우리 샤론 비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선우님, 다세대 빌라랑 도시형 생활주택은 경매에서 같다고 보면 될까요? 약간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는 다세대 빌라보다는 약간의 건축법에서 조금 혜택을 받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게 크게 불편을 느낄 정도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이면은 빌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낙찰 받으셔도 무관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이명박 정권 때 다세대 빌라로 짓기에는 이 땅이 애매한 땅들은 건축법에 이제 가려져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서울에 그런 빈 땅을 놀린다는 게, 주거는 모자른데.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약간의 건축법의 적용을 좀 완화시킨 그런 전략으로 지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때 지어진 것들인데요. 물론 약간의 주차가 불편할 수도 있고 다양한 약간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그렇게 느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빌라다 생각하고 낙찰 받으셔도 무관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이경애님. 단기 임대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지역적으로 좋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딱 어디만 하세요 이거보다는 이경애님이 활동하시는 활동 반경 내에 있는 물건들 중에 베스트를 찾아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유사시에는 내가라도 움직여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잘 공부하시고 하신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긴급한 일 안 만들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완전 초보시라면 이런 거를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우당탕탕 다양한 사건 사고가 생길 텐데, 만약에 또 거리가 먼 곳에 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차비 또한 만만치 않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내 주변에 어디를 해야 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컴퓨터에 깔으세요. 33M 두리브엔이에요. 뭐 에어비앤비, 뭐 어디가 어떤 컨디션에 어떤 매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리비는 어떠한지, 주차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주인은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얼마 벌 것 같은지,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고 준비하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미라클 제이미님, 경매에서 가로 열고 1번, 가로 닫고, 가로 열고 2번, 가로 닫고. 이렇게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다 낙찰이 되어야 공매에서 같은 채무자 두 건이 같은 건물에 나왔는데, 이것도 경매처럼 같은지요? 아니면 별개일까요? 공매에도 물건 번호 1번, 2번 이렇게 있더라도 경매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게 있어요. 이 물건을 공개적으로 매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널리 고시하면서 이제 알리는 방법이 경매로 하는 경우가 있고 공매인 경우가 있죠. 경매는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 공매는 세금이 밀려서 공개 매각하는 물건들. 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물건을 그냥 한 방에 파는 게 더 높게 낙찰될 것 같으면, 왜요? 더 높게 낙찰이 돼야 채권자들이 그만큼 덜 억울하잖아요.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물건이 애매해서 같이 파는 것보단 1번으로 매기고 2번으로 따로따로 낙찰받게 하는 게 더 비싸게 낙찰될 것 같은 경우엔 이렇게 번호를 매긴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경매의 상황이나 공매의 상황이나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고 판단하고 입찰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똑같은 물건이 분명히 같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먼저 낙찰받는 쪽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잔금을 먼저 내는 쪽이 가져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타나시티님, 멘토님, 다음 주 휴가 잘 다녀오세요. 건강도 잘 캐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백복션이 다음 주 휴가를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은 다음 주는 조금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아울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광님 126일차. 자, 그리고요. 어디 갔냐? 잠시만요. 바타구따님 1343일차. 빈스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 취득하고 임대주택 등록하면, 자,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소형주택을 취득하고, 그쵸. 네.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임대주택? 아, 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건설임대 등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건설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거는 건축을 하고 이거를 뭐 다가구라든지 이런 다중주택을 건축을 하고 그때만 할 수 있어요. 그때 신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건축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종부세 혜택도 받고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10년 동안 못 팔아. 10년 후에는 팔 수 있는데 건설임대 등록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네? 10년 후에 팔아야 그때 이쁠 때잖아요. 10년 후면 아직도. 그런 식으로 1년에 하나씩 짓고서 10년마다 팔면은 계속 지으면서 계속 팔면서 이거 굉장히 계속 수익화할 수 있어요. 대박이죠. 별게 다 있죠. 네. 자, 김희진이 단기 임대 시 세금은 내나요? 당연히 내야죠. 여러분들이 자진적으로 신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은님, 위치 추천해 주세요. 위치가 여러분 지역별로 다 괜찮은 곳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걸 데이터로 정리를 다 했거든요. 어느 주소 번지 일대가 예약률이 몇 %고 이쪽이 몇 %고 어느 역 근처가 몇 %, 이걸 다 저희가 조사는 다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여기가 좋아 이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또 베스트가 있고 저 동네에서 베스트가 있고 이게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검색하면 여러분 다 찾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찾아보세요. 자,
팜282님. 안녕하세요. 농지를 낙찰받았을 때 전기와 관정의 경우 기존에 있다면 사용 가능한가요? 명의 이전도 낙찰자가 될까요? 당연하죠. 네. 거기 뭐 시설이 당연히 돼 있으면 다 같이 갖는 거지. 그걸 따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기도 농지니까 뭐 전기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말고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이 수변 시설이라 그러죠. 보통 막 300kW, 200kW 이 정도 되는데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만 해도 6천만 원, 8천만 원 합니다. 근데 낙찰 받을 때 이런 거를 포함해서 낙찰 받는 경우가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포함하면 내 거라지만 포함하지 않는다면 원래 주인이 그걸 가져가도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도전하시기 바라요. 아이필 베러님 처음 듣는 아이디네요. 자주 뵐게요. 방 3개 빌라 아니고 방 2개면 낙찰 후 매도가 힘든가요? 역세권이며 거래가 있다면 입찰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만약 된다면 방 2개 빌라 조사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방 2개라고 거래가 안 될까요? 안 그래요. 방 3개가 거래가 좀 더 활발한 거지 방 2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거래 양이 좀 적을 수 있는 거죠. 빈도수가. 자,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역세권이라 그랬죠? 역세권은 반지하도 거래 잘 됩니다, 여러분. 반지하도 거래 잘 돼요. 네. 전 실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방 2개 빌라 조사 시 주의사항? 글쎄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냉정하게 몇 개월 안에, 그게 한 달 안에, 석 달 안에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조사를 통해서 느낌이 왔을 때 입찰을 들어가야지 이게 두리뭉실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맨날 배차래요. 왜? 스스로 두리뭉실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이 가격에 얼마에 팔릴지 확신이 없으니까 다 어떻게 써? 낮게 쓴다니까 일단. 되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요. 금반지님. 채권자인 은행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임차인 분이 그건 허위 서류라는 보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건은 낙찰받으면 배당 관련 소송이 진행될 수 있어 인동명령이 안 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은행에서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을 했어요. 네. 근데 임차인은 그 서류상에서는 경매 사건에서는 특별히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름대로 소송도 걸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실제로 소유자가 허위로 거짓 자료를 만들어서 은행에 제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는 깜빵을 간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억울한 임차인은 이거를 인정받는 상황으로 놓여지게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낙찰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보세요, 여러분. 매각물권 명세서에서는요. 채권자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음이라고만 써있지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으니까 안전하다 생각하고 입찰 들어오세요 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고 꼼꼼하게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만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시죠? 네. 남명화님, 낙찰받은 아파트 전 소유자 2달 살고 잠깐만요. 낙찰받은 아파트에 전 소유자가 2달 살고 안 나가서 강제집행 신청해서 법원에서 사람이 나오니 관리비 100만 원 내달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명도 진행했는데 관리비 1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데 관리실에 약속한 100만 원만 내도 되는지요.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됐는데 잠깐만요. 이게 이제 관리비 100만 원 내달라고 한 거는 거기는 임차인이 얘기했네요. 관리실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관리비 1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데 관리실 통해서 이제 알게 됐나 봐요. 아, 관리실이 약속했다고? 아, 글쎄요. 그럼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관리실에서 얼마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는 3년치에 대해서 해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민법에 있지는 않지만 판례가 소송이 많이 걸렸는데요. 판례가 낙찰자가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야 돼.
그래서 그건 어떻게 뭐 소송 걸어봤자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낼 생각하고요. 그러나 관리실에서 이따금씩 막 과징금, 과태료, 이자 이런 것까지 막 플러스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내는 거 아니에요.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낼 것만 내시기 바랍니다. 양님, 봉천역 근처에 원룸 단기임대 지역 괜찮을까? 소액부터 경험 삼아 해보려고요. 너무 괜찮아요. 너무 봉천역 잘 됩니다. 예? 나름대로 이게 여러분 곳곳이 잘 돼요. 곳곳이 나름대로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렇습니다. 은님, 2천만 원 소액으로 빌라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요즘 빌라 매도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빌라는 원래 맨날 안 돼요. 빌라는 항상 거래가 잘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지표 보여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지금 상승했어요? 줄었어요? 상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질문을 포인트 있게 안 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개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사장님 요즘에 빌라 거래 좀 어때요? 아유 빌라 거래 안 돼. 그 여러분들이 뭐라고 조사를 끝내? 빌라 거래 안 됨. 아우 이 동네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중개사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난달에는 10건 거래되던 게 지금은 이번 달엔 3, 4건밖에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원래 이만큼 수수료를 벌었는데 요만큼밖에 못 버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질문을 또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세 조사를 잘해야 명확한 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아는데 우리 회원님도 조사해갖고 오잖아요. 내가 이 동네 아는데 거래가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죠? 안 되긴 뭐가 안 돼. 조사를 잘못했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시세조사 능력을 키우는 게 키우면 키울수록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경제적 자유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조사를 많이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하지 말고 조사를 많이 하세요. 공부는 내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데 10%밖에 도움이 안 돼. 실전 경험이 90%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약속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일일이 답변 다 못 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매주 토요일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굿모닝 경매 방송이 다음 주, 제 배포 옥션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물론 저희가 이제 금요일도 출근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한 주간, 예, 저희가, 방송을, 휴방을 하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날짜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주 화요일이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요. 20이네요, 20. 8월 20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으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여름 고생하셨고, 휴가 안 다녀오신 분들, 배프와 함께 휴가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다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